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바쁜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 이 법인의 웨비나를 들어주시러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노동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김종수 변호사이고, 저희 법인에서 그 노동그룹을 포함해가지고, 오늘 강의를 하게 될 그 제조물과 관련된 제조물 책임법 그룹, 그 다음에 그 원료 관련된 화학물질과 관련된 환경그룹, 그 외에 뭐 건설그룹, 이런 다양한 그룹들이 모여서 그 중대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중대재해 TF를 구성했는데 그 TF의 구성원으로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제정이 돼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지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뭐 저희 로펌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무법인들에서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을 보시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눠져 있는데, 중대산업재해만 하더라도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이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되고, 또 그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이라든지 아니면 조직 뭐들이 다 구성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서는 어느 정도 좀 내용이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저희 법인에서도 그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그 저희 노동그룹의 김동욱 변호사님과 배동희 노무사님이 한 강의가 있으니 혹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그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세미나를 마련하고자 한 것은 그 중대산업재해와 달리 중대시민재해는 다른 개별 법령들의 그 산재하고 있었던 법률들을 다 묶어서 하나의 중대시민재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을 하고, 그와 같은 그 관리 의무 또는 뭐 그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법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시민재해에 도대체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는지, 그리고 이 각 시민재해에서 어떠한 조치들이 추가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개별 법률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좀 차분히 한번 다뤄보자 하는 의미에서 오늘 세미나를 기획했고요. 중대시민재해는 제조물, 원료, 뭐 공중이용시설, 뭐 그다음에 교통 등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오늘은 그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조물과 원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제조물에 대해서는 저희 그 제조물 책임법 그 담당을 하고 계시는 송봉주 변호사님께서 발표해 주실 거고, 그다음에 원료와 관련돼서는 특히 화학물질을 주로 많이 담당하셨던 황석익 변호사님께서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는 그 원료도 어떻게 보면 제조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반론적으로 제조물을 먼저 발표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황석익 변호사님께서 원료에 관련해서 발표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저희 세미나 도중에 라이브로 Q&A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그 저희에게 그 채팅이나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 Q&A를 올려주시면 추후에 Q&A 세션 때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발표인 제조물 관련 중대시민 재해 예방과 관련해서 발표자인 송봉주 변호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봉주 변호사님은 저희 회사 그 IP그룹 소속으로서 제조물 책임과 관련된 많은 케이스들을 실제로 접하시고 소송 수행도 해보신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 들어온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해서 과거의 그 제조물 책임법과 그 관계라든지 그 중대시민재해에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준비하고 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송봉주 변호사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송봉주 변호사입니다. 올해 초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주로 중대
산업재해에 대해서 다루고 있긴 하지만 중대시민재해도 엄연히 한 꼭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에 있어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원료나 제조물도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대시민재해 전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제조물 관련해서 준비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설명 순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개관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 제조물 책임과 시민재해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실무상의 쟁점이 무엇이 있을지를 한번 탐독해 보고요. 실제로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 꼭지는 유용한 사이트나 유용한 법령 등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결국 산업재해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 사망사고 등을 포함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이고요. 그 다음 시민재해는 결국 가습기 살균지 사건과 세월호 사건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입니다. 이 법의 특징적인 점은 결국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데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총칙과 산업재해, 시민재해, 보칙 등 4장 16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공포는 되었지만 1년 후에 시행되도록 예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민재해라는 것은 제조물 등의 결함으로 인해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예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대상을 보면은 원료가 있고요. 제조물이 있고 그 다음 공중이용시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수단 등이 있고요. 그 어떤 원인으로 이래야 되는 것이냐, 이것은 결국 결함으로 대변되는 것입니다. 설계상 결함이나 제조상 결함, 설치상 결함, 관리상 결함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모든 결과에 대해서 시민재해로 규율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경우이거나 또는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10명 이상 또는 질병일 경우에는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원료부터 살펴보면요. 원료에 대한 정의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원료라고 하면은 어떤 재료품, 아주 제품의 초급적인 재료품으로 소요되는 물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어떤 물질까지도 원료로 볼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천연원료도 포함될까요? 자, 제조물과 원료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인데요. 원료도 대부분은 가공을 거친다고 하면 제조물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 위에 아주 천연원료, 가공이 되지 않은 원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지가 향후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조물의 경우에는 제조물 책임법상의 제조물과 동일하게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중이용시설이라는 것은요,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지하역사 등을 말합니다. 주로 폐쇄 공간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 안전유지관리법에 따른 시설들입니다. 주로 교량이나 항만 등 대규모 인프라를 말합니다. 이것은 붕괴 우려 구조물이라고 통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데요. 주로 우리가 이용하는 음식점 등이 이에 포함될 것입니다. 결국 다중이용업소가 될 것이고요. 라목으로는 이 모든 장소와 유사하게 또는 준해서 생명, 신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모두 포괄하기 때문에 결국은 대부분의 장소를 포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수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도시철도법에 따른 지하철을 말합니다. 그 다음 철도산업법에 따른 철도를 말하고요. 그 다음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른 승합자동차인데 주로 버스를 얘기하는 것일 겁니다. 그 다음 해운법에 따른 배를 얘기하고요. 항공사업법에 따른 비행기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인으로 될 수 있는 결함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설계상 결함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설계상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 설계를 하였다고 하면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그 대체 설계를 하지 않아서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린이 장난감을 끝부분을 뾰족하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디자인했으면 어린이들이 눈에 찔리거나 상처가 생기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뾰족하게 만드는 디자인을 그렇게 처음부터 하는 바람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면은 디자인 디펙트, 즉 설계상 결함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조상 결함이라는 것은 원래 의도된 설계와 다르게 제조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자품이고요. 불량품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표시상 결함이 있는데요. 중대시민재해의 원인으로는 표시상 결함이 빠져 있습니다. 대신에 이 표시상 결함은 설치관리상 하자 결함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고 보이고요. 설치관리상의 결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설치관리상의 결함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설치관리상의 하자라는 개념은 제법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자와 결함은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엄연히 구별되는 개념인데요. 하자라는 것은 기능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결함이라는 것은 안전성에 대한 초점을 둔 것입니다. 어떤 물건에 제조물에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안전성이 결여되었다고 하면은 결함은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다만 국가배상법에서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대해서 논한 부분이 영조물에 대해서 좀 논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향후 설치관리상 결함에 있어서 판단함에 있어서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 국가배상법 판례들에 있어서도요, 그 용도에 따라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냐 아니냐를 보는 거고요. 안전성 구비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상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결함을 가상의 사례로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에어컨 실외기에서 화재가 난 사항을 상정해 보겠습니다. 이 화재가 나서 건물에 연소가 되었고요. 마침 LPG 가스통이 안쪽에 있네요. 이 가스통이 폭발하는 바람에 건물 전체 아주 큰 레스토랑이 전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안에 있던 손님을 비롯한 그 다음에 지나가던 행인을 비롯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실외기에 화재가 난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외기가 어쨌든 불이 났다는 것은 가열이 되었거나 또는 정기적인 문제가 있어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먼저 실외기 흡입구가 불량이어서 가열된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실외기에 대해서는 공기가 잘 흡입되고 배출되도록 흡입구가 요만하게 이렇게 되었어야 될 것입니다. 원래 디자인이 이렇게 되었는데요. 제조 과정에서 이 부분이 뭔가에 의해서 막히게 만들어졌다. 이러면은 제조상 결함, 불량품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실외기에 정기적인 문제로 불이 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즉 일반적으로 실외기에는 퓨저 등 전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서 또는 이중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싼 퓨저만 설치해서 단락이 일어나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이건 처음부터 설계 자체 이중 안전장치를 안 했기 때문에 발생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설계상 결함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 다음 LPG통을 안쪽에 갖다 놓거나 또는 여론과 충분히 띄워 놓지 않는, 이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것은 설치상 결함으로 오일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스프링클러에 대한 정기적인 소방점검이 필요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비용 등의 문제로 하지 않는 바람에 하필 이날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하면 관리상 하자로, 관리상 결함으로 오일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사업주는 시민재해 예방과 관련해서 어떤 의무를 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지는데요. 의무의 주체는 일반적인 행위자와는 다르게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결국 대표이사로 대표될 것입니다. 대표이사가 지는 것으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이렇게 의무를 정해놓은 목적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요. 결국 이런 결함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나타나지 않게끔 의도하는 바일 것입니다. 조치 내용으로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1호부터 4호의 내용이 있는데요. 1호는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실시하라는 겁니다. 2호는 재해가 일단 발생했을 때 그 방지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수립하고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라는 겁니다. 3호의 경우에는 당국에서 개선 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대해서 실시하라는 겁니다. 4번째로 안전보건에 관련된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다 하라는 거고요. 결국 1호, 4호는 이 법에서 대통령령 제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행령이 나온 상황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아직 시행령이 나오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1호, 4호는 시행령으로 이제 정해질 건데요. 그럼 시행령은 어떤 게 나올 수 있을까? 우리가 러프하게나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1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법에서 정했듯이 인력 예산 점검에 대한 체계 구축일 것입니다. 그래서 인력과 관련해서는 전문 인력 또는 전담 인력을 배치할 것을 요구할 것이고요. 그 직무에 대해서 자율성을 보장하라고 시행령에 명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필요 충분한 안전재해 예방에 필요한 전용 예산을 책정하라는 거고요. 그 집행에 대해서 다른 곳으로 쓰이지 않고 그 비용이 충분히 쓰일 수 있게끔 사후적으로 감사를 하라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점검인데요. 결국 재해 예방에 대한 것이니까요. 중대 리스크에 대해서 평가를 상시하고 위의 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 점검을 꼼꼼히 하고 보고 체계를 수립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실제 중대 시민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국 위기관리 대책 수립에 대한 매뉴얼 등을 정립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아마도 문서나 데이터베이스로 이력을 유지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위에서 살펴본 예상 가능한 시행령 내용을 보더라도 여전히 모호합니다.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 시행령이 의미가 별로 없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닐 것입니다. 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형식적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곧바로 의무 이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형상 조치, 이렇게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데 부실한 경우 또는 수준 미달일 경우에는 이것을 의무 위반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니까요. 이 관리상의 조치를 다하라는 내용이 포함될 것입니다. 그럼 먼저 법령이 전제되어야 될 것인데요. 이것은 안전보건 관련 법령이 어떤 법령이 있다라는 걸 특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형사처벌이지 않습니까? 형사처벌은 재형법정주의 원칙상 명확성을 요구하고요. 전제 조항을 전제 조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각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안전 관련 의무를 확인하고 그 의무 이행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하라는 수행 방안을 수립하고 그 다음 이력을 유지하라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여기에 따른 법령에 따른 의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령 해석 담당 인력, 주로 법무팀이 되겠죠. 인력을 확충하고 또는 기술적으로 이러한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인력도 확충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일반적인 내용으로서 임직원을 상대로 한 충분한 법령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하라는 내용도 아마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위에서 보셨듯이 여전히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1호에서의 한계점이 그대로 4호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앞서 본 내용과는 달리 제조물, 원료 이런 것 등에 대한 법령은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개별 산업군 또는 제품군, 시설군별로 이제 법령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 안에서 이걸 모두 일일이 다 열거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결국 고시 형태로서 매년 이러한 법령이 적용되니 주의하십시오라는 측면으로서 고시로서 이제 내용을 밝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법 위반의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형사책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책임이니까 구속요건이 있겠죠. 구속요건은 안전보건 의무 확보를 위반해서 중대시민재해를 야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책임주체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고요. 병가등하는 겁니다. 부상의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10억 이하의 벌금이 한이 없으니까 조금 처벌이 약한 거 아니냐. 결국 경영주나 이 사람들이 벌금을 내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니까 이 한을 1억 이상 10억 이하로 이렇게 바꾸자는 논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고의범이냐 가실범이냐 이런 것들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고의범일까요? 예, 결론적으로는 고의범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렇게 해석하는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럼 부작용범일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어떤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요. 그 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본 1호에서 4호, 1호 내지 4호의 조치에 따른 결과 방지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도 자기 의무를 위반해서 시민재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을 때는 이러한 처벌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양벌 규정도 물론 있습니다. 50억 이하의 법인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 민사 책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인데요.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만 책임을 지게 되고요. 이 책임은 사업주 또는 경영자 등의 의무 위반을 평가는 하지만 책임 자체는 법인이 지게 됩니다. 결국 법인이 사업주가 이러한 요소들이 충족됐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법인은 책임을 져라라는 취지이고요. 그 손해액이 5배를 넘지 않는 5배의 징벌 배상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일반적인 상당한 주의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이 되도록 일반적인 양벌 규정에서 하는 조항을 두고는 있는데요.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이런 배상액을 정할 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일종의 징벌적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조물 책임과 중대시민재해에 따른 책임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행 제조물 책임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민사 책임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조업자는 제조물을 제조, 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고요. 또는 이렇게 오인되게 표시한 자까지 제조업자로 보고 있습니다. 제조물의 개념은 앞서 본 바와 같고요. 결함도 앞서 본 바와 같습니다. 자, 표시상 결함이라는 것은 아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진 않았는데요. 이러한 제조상 결함 또는 설계상 결함을 예방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잡다기한 제품에서는 어떤 사고가 나올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 여기에 대해서 지시 경고를 통해서 워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워닝을 하지 않았을 때는 표시상 결함 책임을 진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자, 제조물 책임법에는 결함의 추정 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2017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자, 이런 세 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결함이 있다는 점, 그다음 그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추정이 됩니다. 자, 왜 이런 조항을 두었을까요? 이 조항의 취지는 제조물이라는 것은 현대사회에 갈수록 점점 더 복잡다기해집니다. 그 내용물을 우리가 일일이 다 확인할 수도 없고요. 너무나 복잡해서 뜯어봐도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요소, 정상적으로 사용되었다, 그 다음 그 제조업자가 지배하는 영역이지 일반인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점,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결함 없이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이 되면은 추정이 된다는 거고요. 추정이 되면은 반정으로서 추정을 복멸할 수 있겠죠. 대표적인 경우가 전자기기에 대한 폭발 사고, 이럴 경우에는 이런 추정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제조물 책임법에는 면책 사유도 두고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 면책 사유인데요. 내가 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않았다. 당연히 책임이 면제돼야 되겠죠. 두 번째, 공급할 당시에 과학기술 수준으로 볼 때는 그 결함을 도저히 내가 예방하거나 찾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또 증명하면 면책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급할 당시 법령에 있는 기준을 모두 충족해서 준수하였다는 내용을 또 디펜스 논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원재료 부품을 사용했을 경우는 그 공급자는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제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라고 하면 또 면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요건에 있어서 모든 경우에 다 면책이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급할 당시에는 이러한 사유가 있었더라도 그 뒤에 이러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대해서 추가 통보나 또는 결함 예방을 위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전히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는 추적 관찰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제도에 있어서 비교를 해보면은 비슷한 것 같지만도 조금 다릅니다. 먼저 책임의 주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에서는 제조업자를 중심으로 하고요. 유통판매업자는 보충적입니다. 그럼 오른쪽에서는 주된 책임자, 모든 병렬적으로 규정해뒀죠. 그 다음 제조물 책임법에서는 경영자에 대해서는 책임 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형사든지 민사든지 여기에 대한 조항은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형사책임에 대해서는 경영자 등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고 있고요. 민사책임에 대해서는 경영자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종국적으로는 법인의 책임을, 징벌적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책임의 원인에 대해서도 같은 듯 하지만 조금은 다릅니다. 결국 결함책임, 제조물 책임은 결함책임이고 무과실 책임인데요. 결함책임이라는 것은 이러한 책임들입니다. 우측 시민재해의 경우에 보면요. 결국 결함책임을 묻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에 정해진 의무 위반만을 전제로 하는 거고요. 형사책임의 경우에는 고의 책임이고요. 또는 민사책임의 경우에는 고의 중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무과실 책임도 아니고 단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법 적용이 없는 셈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결함 및 인과관계 추정이 문제가 될 것인데요. 자, 제조물 책임에서는 당연히 결함의 존재, 규범적, 자연적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자, 그 다음 제조물 책임법에는 아까 보셨듯이 결함의 존재와 인과관계한 추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추정 규정에 대해서 추정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민사책임에 있어서는 과거 판례법상 이러한 추정 법리가 똑같이 정립되어 왔습니다.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형사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형사책임에서 추정은 원칙적으로 쉽게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될지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양제도가 있지만 조금 배수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요. 형사책임에 있어서는 제조물 책임은 별도의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형법으로 교화될 것입니다. 자, 향후 실무상 예상 쟁점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피의자, 형사책임의 문제입니다. 피의자를 누구로 특정할 것인가가 문제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대표이사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법 2조 9호 감옥에 또는이라는 표현을 내서 이에 준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피의자로 안전관련 책임자가 따로 있다고 하면 대표이사는 처벌에서 면제되는 것이냐,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떨까요? 네, 가능성은 충분하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에 준하여라고 했기 때문에 경영에 총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총괄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표이사는 절대 관여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실제적으로는 각자 대표이사일 경우에 한 대표이사가 안전관리 책임을 지는 CSO 이런 식의 직함을 가지고 정말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대표이사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쉽게 상상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대시민재해에 포섭될 수 있는 결과인가가 문제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은 사망의 경우에는 별로 이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에는 동일한 사고여야 됩니다. 사고의 기회에 여러 명이 다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질병의 경우에는 동일한 원인이어야 됩니다. 동일한 사고라는 것은 하나의 이벤트를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을 말할 것입니다. 단순히 1분 안에 이렇게 된다 이런 건 아닐 거고요. 동일한 이벤트, 교량이 붕괴되어 가면 그 교량이 붕괴될 때는 시간이 걸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 교량이 붕괴되는 이벤트에서 발생된 것은 하루가 걸리더라도 포함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동일한 원인이라는 것은 질병의 경우인데요. 이것은 결국 역학적 상관성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부상이 발생했다는 게 아니라 중대해야 됩니다. 2개월 내지 3개월 부상이라는 것은 상당한 부상이나 질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인가? 결국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을 내리는 기준이 일형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마다 회복 속도가 다를 수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 3개월이 아니라 1개월 만에 퇴원을 했다. 이럴 경우는 어떨 것이냐. 그리고 합의가 되어가지고 내가 좀 아파도 1억 원에 합의했으니까 나는 좀 빨리 걸어 나가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이 한 명은 10명 중에 한 명은 빠질 수 있는 거냐. 이런 문제들이 향후에 또 다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요구되는 조치의 범위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인데요. 조치라는 것은 형사 책임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명확성이 요구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추해석의 금지 원칙이 여기서 당연히 적용될 것이고요. 그럼 조치가 이행되었더라도 결과가 발생했을 것이라면은 이 경우도 과연 시민재해에 대해서 당신이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 책임에 있어서는 부작위범 에 있어서는 인과관계와 객관적 기속
문제가 필요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특히 법령 위반의 경우에는 이 법령을 준수했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 이 법령 위반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관리상의 결함이나 관리상의 조치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판례를 통해서 구체화되어야 될 것인데요. 결국 유통기한 도과에 따른 식품의 변질, 항기 미실시에 따른 유독물질 연기의 축적에 따른 질식, 그 다음에 수명주기 도과나 정비 미실시 이런 것들이 문제될 수 있을 거고요. 아까 보았던 소방시설 점검 미비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리상 조치에 대해서는 향후에 조금 더 기다려보지만 이러한 점들 이미 있는 법령을 해석을 통해서 먼저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사실 판단과 관련해서는 어떤 쟁점이 있을지 살펴보면요. 결함에 대해서 다투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결함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다투어질 것이고요. 기존 제지물 책임에서의 결함 개념이 그대로 적용될 것인데요. 설치상 결함이나 관리상 결함은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향후 여론에 민감하게 연동해서 이것이 결함이 있다 없다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형사 책임에 있어서는 고의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과연 고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따져져 보아야 될 문제이지 단순히 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대표이사가 무조건 처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의학적, 과학적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상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사상 경과, 폭발로 인해서 하상을 입었다 이런 경우에는 비교적 용이하게 판단이 되겠죠. 근데 질병의 경우에는 가습기 살균제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 다툼이 되었듯이 과연 어떤 물질이 어떤 질병을 야기했느냐에 대해서는 역학적 상관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별적 인과관계가 밝혀져야만 시민재해로 기결될 것입니다. 자,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1호 내지 4호의 의무를 확보하고 준비를 하는 것일 것입니다. 먼저 1호의 조치에 관한 것인데요. 아까 예상 가능한 시행령 부분을 참조해 주시면 비슷한 내용일 것입니다. 전담 인력, 조직 구축해야 될 거고요.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평가, 보고 체계를 당연히 수립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 이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매뉴얼을 준비해 두거나 기존에 매뉴얼이 있다고 하시면은 여기에 대해서 재점검을 해서 1호에서 4호에서 포섭될 수 있는 내용들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각 기업의 산업적 특성 또는 각 기업에서 다루는 위험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분석하셔서 그것 위주로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발생 시의 문제인데요. 이것은 결국 비상계획과 리콜로 대별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리콜에 대한 것은 제품안전기본법이나 소비자기본법에 충분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이 법령에 대한 해석이나 여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매뉴얼을 좀 준비해 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17년도에 가이드라인, 공통 가이드라인을 한번 만들어 준 적이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이 주관이 되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여기 보면 다양한 제품군에 대해서 위의 정도나 위의 등급 분류 등에 대해서 상세히 놓고 있고 리콜 절차에 대해서 상세히 적어놓고 있기 때문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당국에 따른 개선 시정 명령에 대한 이행 조치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리콜로 대별될 거고요. 시정 조치 등은 결국 명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당장 시급한 사항은 아니고 어떤 게 명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준비이고요. 아까 말한 2호 조치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4호 조치가 중요한데요. 자, 이 부분도 예상 가능한 시행령에서 본 부분과 비슷한 것입니다. 결국은 법령에서 요구되는 사항이 뭐가 있는지를 미리 점검하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인증, 어떤 인증을 받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어떤 신고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어떤 보고 체계를 가져야 되느냐, 이런 것 등에 대해서 미리 점검을 해두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이 다양하죠. 그다음 시행령도 아마도 추상적인 내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법령 및 그 하위 이 신규칙 또는 고시를 철저하게 분석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가장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1, 2, 3, 4호 조치는 3호 조치는 지금 당장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1호 조치도 시행령을 조금 기다려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4호 조치는 이미 법령이 어떤 것이 있을지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다했다는 것은 최소한의 의무이행을 다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에서는 아주 큰 무기가 됩니다. 법령상의 의무를 다했다는 것은 그 이외에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대방, 원고 측이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자, 그럼 소송 시 방어에 대한 도움이 되는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쭉 보면은 1번이 가장 스트롱한 거일 수 있고요. 10번이 가장 최후의 요소일 수 있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반드시 이건 따라라고 하는 기준을 따랐다라고 하면은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어떡하냐? 스트롱한 디펜스 논리가 되겠죠. 두 번째, 법령 및 소관 부처가 정한 기준을 따랐다라는 것도 디펜스 논리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공인된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것. 그 다음에 IS 등 국제표준, 업계 표준을 따랐다는 것. 그 다음에 통용되는 최신 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업계에서 특별히 우리가 뭐 이례적으로 한 게 아니다라는 디펜스를 펼칠 수 있겠죠. 그 다음, 우리 회사가 통제 관리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것이다. 이런 것도 디펜스 논리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별적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여기부터는 좀 사실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담당자가 아니고요. 사실 우리 CSO가 따로 있어요. 안전관리 담당자. 이 사람 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나는 여기 관여한 바가 없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난 문제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는데요. 또는 문제되는 점에 대해서 저한테는 전혀 보고받은 거 없어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이렇게 해서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디펜스 논리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이 정상 참작 사유를 삼을 수밖에 없겠죠. 자, 마지막으로 관련 법령 및 유용한 사이트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전에 관련된 그 법령들은 여기 있는 것 이외에도 엄청 많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법들이 그래도 대표적인 엔트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조물 책임법이 제조물에서는 가장 기본되는 법령이 될 거고요.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많이 원용되는 법률이 소비자 기본법, 그 다음에 어린이 안전제품 안전법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전기용품에 관한 법, 이런 법들이 있을 수 있고요. 식품에 대해서는 이런 법들이 있고요. 의료에 대해서는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또는 수송수단에 대해서는 이런 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폭발 사고에 대해서는 이런 법들, 그 다음에 중독 사고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재 사고, 그 다음에 시설에 관한 사고들이 관한 법률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유용한 사이트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국가기술표준원과 제품안전정보센터 사이트, 이것은 연계된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가면은 다양한 표준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고요. 안전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고시로서 이러이러한 점은 꼭 해야 된다는 우리 KS 인정 같은 걸 포함해서요. 다양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은 아주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인정원이 있고요. 표준협회, 여기는 주로 ISO에 대해서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법령정보센터나 안전보건, 화학물질정보, MSDS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대시민재해 개념도 생소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막막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설명 또는 세미나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송봉주 변호사님의 자세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 변호사긴 하지만 그 중대시민재해, 특히 제조물 관련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요. 그 중대재해처벌법 전반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제조물 책임법과의 관계, 그리고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좀 그 내용이 어렵지 않나라는 좀 걱정은 좀 드는데요. 그 세미나 그 강의 내용 중에 이해 안 되시거나 아니면은 우리 회사에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는 게 좋을 것 같냐라는 부분을 Q&A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Q&A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다 답변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중에 좀 그 다른 회사들이나 전체적으로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질문들을 나중에 Q&A 시간에 선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는 원료에 관한 건데요. 원료가 뭐 여러 가지 원료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주로 그 중대시민재해법의
원료가 들어간 취지가 이제 그 가습기 살균제라든지 이런 사건들이기 때문에 화학물질과 관련돼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환경 관련 이슈를 그동안 많이 다루셨던 황성익 변호사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황성익 변호사님은 저희 환경그룹의 변호사님으로서 화학물질 관련된 여러 법들, 뭐 화학물질 관리법이라든지 이런 법률뿐만 아니라 뭐 ESG나 기타 환경 규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어서 황성익 변호사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세종의 황성익 변호사입니다. 저는 환경법을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과 화학산업의 여러 가지 규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학물질 관련 중대시민재해 예방이라는 주제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료 개념과 관련된 실무적 쟁점을 여러분들과 논의하고 법률에서 정해져 있는 부분, 그리고 향후 시행령에서 예상되는 부분, 그리고 기업이 실제로 준비해야 될 여러 이슈들을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짚어보고 같이 공유하는 기회로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하고 있는 개념에 대해서 저는 원료 또는 제조물의 세계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대한 핵심적 개념인데요. 전문을 보시면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또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그리고 이러한 원료 또는 제조물에 대한 설계, 제조, 관리상의 어떤 결함, 그 대상은 생산, 제조, 판매, 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 그리고 이들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 그리고 시스템 구축 이행에 관한 조치들, 그리고 손해배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문들이 어지럽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하나씩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원료 또는 제조물이라고 또는 조건이라고 해놓은 다음에 결함에 대해서는 설계, 제조, 관리를 모두 규정하고 그 대상에 대해서도 생산, 제조, 판매, 유통 중인 투망식 규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입법자의 의도에서 생각되는 원료나 제조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재해가 여러모로 커버는 되지만 그 구체적 디테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어있는 공간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제시를 해봤습니다. 원료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어떤 결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 시민재해, 그리고 그 대상은 생산, 제조, 판매, 유통 중인 원료들을 먼저 주목해 봅니다. 원료가 와서 사업장에서 제조돼서 소비자로 가는데 일반적 인식은 좀 전에 발표에서도 논의되었듯이 제품이 소비자로 가서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위해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물리적 구성품을 중심으로 한 부분은 그 부분만 있을 수 있지만 주로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원료의 측면에서는 원료를 사업장에서 보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료를 떼놓고 생각해 보면 원료의 생산, 제조, 판매,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민재해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화학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논의가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는 원료가 지역사회에 누출돼서 발생하는 화학사고, 또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원료도 제조물입니다. 그래서 원료 생산 사업장 개념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쪽에서 발생하는 화학사고, 이렇게 원료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이 중대시민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은 중대산업재해를 제해놓고 보면 단순히 최종 제품에 함유됐느냐 이 여부만으로 보기 힘듭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행령에서도 저희가 주목하고 또 조심해야 되고 걱정도 되는 부분은 이 원료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난점은 화학제품 같은 경우는 사업장에서 원료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제품에 함유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원료는 제조 과정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시행령에서 규율 대상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가,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의 관심 대상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그림은 제품 생산 과정을 단순히 도해하의 부분인데요. 그 원재료가 사업장에 들어와서 제조하고 물류 과정을 거쳐서 소매 또는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원료가 사업장에 들어와서 어떤 반응을 거쳐서 소비자에 가는지 이 부분은 이제 물리적으로 과정을 회사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관리해야 할 그 원료 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제품 생산 과정에서는 공급망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율하고 있는 원료와 제조물의 세계에서는 이 원료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를 전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제품과 원료의 최초 설계 단계에서부터 각종 부분품, 구성품, 조립, 그리고 원료 물질의 배합 등을 통해서 제조하고 물류 과정을 거쳐서 판매되는 이 과정에서 제품 생산 과정은 이렇게 가고, 그래서 제품이 어디로 어떻게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과 제조, 판매, 그리고 소비자로부터의 피드백은 다시 최초 제품 기획 단계로 정보가 역순으로 상호 소통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제가 최초의 몇 장의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원료와 관련된 국내 법규 체계를 간단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율하고 있는 원료, 그리고 원료를 가지고 생산한 제품의 세계가 현재 각 개별 법에서 어떻게 규율되고 있는지 각 법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소비자 보건 관련해서 소비자 안전 영역별로 법률과 소관부처를 정리한 내용인데요. 식품산업, 의약품, 화장품 산업, 그리고 제품 산업 관련된 내용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먼저 제가 색깔 표시한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의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서는 원재료를 정의하면서 최종 제품 내에 들어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규율 구조가 결국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부분이라서 최종 제품에 들어있는 것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기식법을 보겠습니다. 건기식의 건강기능식품 표시 기준에서도 보면 원료란 최종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최종 제품에 남아있지 않은 것은 제외한다. 표시 기준이긴 하지만 우리가 혼란을 겪고 있는 원료 개념에 대해서 이 법률에서도 최종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장품법 보겠습니다. 화장품법의 화장품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 표시하여야 된다고 하면서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여기서 보면 사용된 모든 성분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외 사유로서 제조 과정 중에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 남아있지 않는 성분은 제외하도록 돼 있어서 역시 최종 제품 함유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품안전기본법은 여러분들 제품 판매하는 과정에서는 리콜 과정이나 여러 가지로 살펴보셨을 법인데요. 제품안전기본법은 사업자의 제품 수거 등의 의무를 규정하면서 제품의 결함으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 보고하고 수거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제품을 판매한 다음에 소비자에게 어떤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 각종 행정조치와 리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중대재해처벌법의 관련 법령 준수 조치와 생각해 보면 제품을 판매한 다음에 발생하는 위해 정보, 그리고 판매함으로써 발생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해외 사례 등을 통한 위해 정보들을 계속 추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법규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화학제품 관련해서는 최근에 법률 제정으로 우리가 화평법이라고 하는 화학물질 등록평가법, 그리고 화학물질을 사업장에서 관리할 때 규제되는 화학물질 관리법,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쓰는 여러 가지 생활화학 제품에 대한 법률이 있는데요. 여기서의 성분, 그리고 규율 범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평법과 화관법에서는 법 3조에서 그 제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약사법, 화장품법, 농약, 비료, 식품위생법 등의 건기식법, 의료기기법에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각 법률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에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각 법률에서의 원료 규제가 적용된다는 뜻이고요. 다만 화장품법 같은 경우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까지도 제외하고 있고, 농약에서는 농약과 원재까지도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외되는 범위를 빼고 나머지는 결국 화장품과 농약관리법에 해당 내용을 더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료와 제조물의 세계를 생각할 때에는
단순히 화평법, 화관법이라는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일반법만 볼 것은 아니다는 내용이 드러납니다. 화평법도 유사한 구조로 있어서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제품 안전법에서는 생물 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역시 배합 비율 이런 용어를 써가지고 최종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배합된 비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시설 설비 용역 부분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선 시간에 단순히 상세하게 설명은 들었지만 제조물 책임법과의 관계를 살짝 살펴봐야 됩니다. 즉, 제조물로 인해서 실제 현실의 인과관계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이 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조물 책임법에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 했는지 그런 시스템적 인과관계를 통해 파악하는 법이니까 양 법률은 같이 봐야겠죠. 그러니까 손해배상 등의 측면에서는 제조물 책임법에 의한 소송은 현실의 인과관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될 것이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은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에 대한 그 인과관계를 따져서 손해배상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의 면책사유 부분을 제가 살짝 여기 넣어놨는데요. 여기서 보고자 하는 부분은 원료도 제조물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원료 또는 제조물이라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데, 원료를 왜 정했을까요? 결국 원료의 생산, 제조, 판매에 관련된 당사자, 회사들의 경영 책임자도 법의 규율 범위에 포함된다,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부분이 명시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중대시민재해에서의 정하고 있는 법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의 설명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면 결국 사업주 법인이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상은 생산, 제조, 판매, 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인데, 여기서 원료나 제조물을 나눠놓고 보면 이게 약간 투망식 규제니까 제조물을 빼놓고 보면 생산, 제조, 판매, 유통 중인 원료도 대상이 된다. 그런데 그 원료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이 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원료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또는 제조 생산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최종 소비자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 부분이 단순히 원료를 판매하고 끝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음으로는 약간 진부한 10여 년 전의 사법시험 문제이긴 하지만 가상적 사례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형이다 보니까 앞에 부분 내용들은 일단 간단히 읽어봐 주시고요. 결국 쟁점을 보면 탈취제 제품이 있는데 탈취제 제품의 원료로서 수산화나트륨이 함유되어 있고, 최종 제품에 함유되어 있고, 또 살생물 물질 A가 이 제품 자체의 부패 등을 방지하기 위한 용도로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단순한 사례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원료는 이 원료갑 회사에서 수입 공급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이 살균 회사는 살생물 물질을 공급하는 회사는 살생물 물질 A를 수입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보여드린 그림에서처럼 지금 이 화학왕 회사가 입지한 사업장에서 어느 날 보관하고 있던 이 원료 물질이 부식돼 가지고 탱크 부식으로 누출돼서 마을 주민에 대한 어떤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가상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 복잡한데, 애초 원료 공급 회사가 계약에 목적된 물질을 공급하던 중간에 이 물질 대신 살생물 물질 A-를 공급해 왔던 것입니다. 당초 적법하게 공급된 물질을 통해서 화학제품 안전법에서 정하는 안전 확인을 취득했는데, 그 후에 이렇게 다른 물질이 공급되어 있던 사정을 배제하지 못하고 다른 물질이 혼입된 상태로 제품을 생산했는데, 이 제품에는 독성이 있었고 결국 소비자들의 심각한 건강 피해를 입히게 되는 재해 사례를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학제품 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화학제품 안전 기준에는 함량을 제한하거나 또는 금지하고 있는 물질들이 있는데, 가상적 예에서는 원래 쓰던 물질은 함량 기준치를 충족하면 사용할 수 있었던 물질인데,
계약에 다르게 공급된 살생물 물질 A-는 금지 물질이었던 사례를 상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원료 공급회사와 제품 제조회사의 책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그림은 그 원료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제품의 흐름을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고요.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으면 이 법은 적용이 없습니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다만 발생했을 때 원료의 어떤 유해성과 위해성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사업장에서 보관, 그러니까 원료가 생산, 제조, 판매, 유통 중인, 원료가 생산, 제조, 판매, 유통 중인 상태에서 이 보관 사업장에서의 화학사고 등으로 인해서, 지금 중대시민재해에는 중대산업재해가 빠져 있는 개념이니까 이 사업장 종사자 외에 지역사회 공동체의 시민들이 피해를 봤을 때 그 부분을 중대시민재해법은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그리고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것은 결국은 제품에 함유되어 있었을 테니까 원료가 갖고 있는 유해성과 위해성이 소비자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이 부분의 파악이 필요합니다. 이 그림에서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원료의 유해성과 위해성, 여러 가지 취급해야 할 주의성, 주의사항 등이 제품 생산하는 사업장에 제대로 전달이 돼야 되고, 또 제품 제조된 최종 물품이 갖고 있는 유해성과 위해성 정보가 소비자에게 적절히 전달되는 어떤 체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부터는 약간 시간을 들여서 원료로부터 제품을 거쳐 또는 원료를 보관하고 있던 과정에서 유통 중에 있는 원료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중대시민재해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지, 즉 사업장에서 유해 위험 요인을 어떻게 관리해야만 이것이 예방될 수 있을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조치를 어떻게 기획해야 할지에 대해서 문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물리적 구성품이 아닌 원료를 포함한 제품의 경우에는 그 설계 과정에서 법규 분석이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을 사용할 수 없는데, 또는 그 어떤 물질은 일정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되는데, 또 어떤 물질은 일정한 함량 비율로만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제한들을 파악을 해야만 원료를 포함한 제품 설계에서 그 부분이 규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료를 포함한 제품이 판매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제품의 특성, 기능, 그리고 사용 및 제조 과정에서 원료의 기능, 그리고 원료를 의도된 용도대로 사용했느냐, 또는 예견 가능 또는 예견 불가능한 남용 사례는 없는가. 즉 원료도 제조물인데 원료를 판매한 다음에 나몰라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라서 예견 가능성, 예견 불가능한 성질의 남용 사례에 대한 부분도 제품의 그 설계 과정에서 고려돼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지만 이 원료는 최종 제품향으로 최종 제품 함유를 전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화학물질로서 최종 제품에 함유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시행령의 규율 범위에서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최종 제품 함유를 전제로 하더라도 원료 자체로 동산인데 그 동산인 원료가 생산, 판매, 유통 중일 때의 그 유해 위해성 부분을 완전히 관리 범위에서 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제품에 함유된 또는 제품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전성분 원료 및 화학물질 목록의 파악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비ll 오브 머티리얼이라고도 하고, 또 그 화학물질에 대한 인벤토리라고도 하는데,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서 단순히 물질안전보건 자료뿐만 아니라 전체 성분의 원료를 파악하고 제조 과정에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함유될 수는 없는가, 또는 전성분 원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유해성, 위해성이 내 제조 과정에서는 어떻게 통제되는가 하는 부분이 중요시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3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료의 유해 위해성을 파악해야 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 그리고 화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학물질 등록을 통해서 화학물질이 갖고 있는 유해성, 위해성이 파악되고, 우리나라 법위에서 정하고 있는 신규 물질과 기존 물질에 대한 화학물질 정보를 전부를 파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015년경에 화평법과 화관법이 제정되면서 많은 사업장에서 컨설팅을 통해서 이 부분을 진행했다고 여겨지지만,
중간에 물질이 바뀌거나 하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이 부분이 부족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 법률에서 규정한 네 번째로는 원료의 수입 또는 제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규제법규에서는 수입 또는 제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생산, 제조, 판매, 유통이라는 표현으로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돼서 우리나라의 영역에 들어온 원료도 결국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된 건 아니지만 판매, 유통 중인 원료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계속 공급망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공급망에서 원료가 우리 사업장에 들여올 때, 또 원료를 다른 사업장에 공급할 때 계약적 측면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초 설계된 대로, 계획된 대로 주문에 부합하는 원료가 들어갔는지, 여기서 주문이라는 거는 원료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정보까지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즉, 단순히 원료를 구매하고 판매하는 단순한 거래의 부분이 아니라 그 원료가 갖고 있는 유해 위해성 정보의 제공 분야, 그리고 이 정보의 제공을 어느 범위로 요청하는 것이 필요 충분한 적정한 수단이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원료의 보관 그리고 제품 제조 공정에서의 이제 원료가 제품에 함유되거나 혼입될 텐데 이제 사업장에 보관하는 원료의 안전관리, 이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도 적용되지만 동시에 화학물질관리법이 정하는 여러 가지 취급 기준과 설비 기준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장에서 제품 제조를 위해 사용하는 조달된 원료가 사양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공정품질 관리에서 여러 가지 교육 조치, 모니터링, 점검 조치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중대시민재해 발생 경로로서 보관하고 있는 원료가 또는 화학물질이 누출돼서 시민재해가 발생하는 화학사고의 경우 이 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의 규율 범위에 포함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제가 계속 시행령의 범위가 나와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계속 강조드리는 바이고요. 이제 제품으로 제조되어 소비자에 도달한 다음 그 유해 위해성으로 인한 시민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그리고 사업장에서 출하되어 보관, 운반, 판매 과정을 거쳐서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이 전과정, 그리고 소비자로부터 여러 가지 소비자 불만 수리 과정에서의 발생하는 문제점, 그리고 그것을 통한 사업장에서의 조치 부분도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제품을 판매해서 계속 사업장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국내 및 해외 리콜 사례가 발생하였다든지 내부 연구자료 및 추가 실험 등을 통해 가지고 제품의 유해성이 새로 발견됐다고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예방 조치를 취해야만 추가적인 시민재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제품 사후 관리 부분의 문제점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상 8가지는 좀 큰 카테고리로 정리해 본 것인데 이 각각의 과정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조직이 필요하고 적용되는 법규를 파악해서 그것들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 교육훈련 등의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몇 장에서는 이제 저희가 원료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원료 관련 우리나라의 법규를 간단히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화평법, 화관법이라고 하는 앞부분 2가지 외에도 사업장의 원료는 그 목적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위험물 안전, 산업안전보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각 법에서 동일한 물질도 화관법에서는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리고 다른 유해학물질로 구분하고 있고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주로 이제 인화점 관련된 부분인데 1, 2, 3, 4류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같은 화학물질도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율 체계에 따라서 평가 대상 물질, 관리 대상 물질, 노출 기준 설정 물질 등으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고요. 앞에서 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도 따로 자세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앞에서 제가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인벤토리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각각의 화학물질의 카스 번호, 화학물질을 지칭하는 그 국제적인 그 숫자로 된 번호인데 그 카스 번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국내 법규별 카테고리 지정, 그리고 그 유해 위해성에 대한 관리가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관점에서도 기묘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법무법인 세종에서 이
중요한 원료 관련 법규에 대한 업무 체계도 표를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참고해서 직접 그려본 부분인데요. 결국 화학물질관리법은 사업장에서의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설비와 취급 기준들을 하나하나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행규칙의 별표와 별도로 화학물질 안전원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고시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부분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서 일단 우리 고민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화학물질이 최초에 우리나라에 수입되거나 제조되면 화학물질 확인 명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결국 혼합물의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성분 정보 전체를 알고 그 법이 우리나라 법에서 어떤 화학물질 규제에 해당하는지를 파악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생각을 해봅시다. 화학물질 명세서는 제출 안 했는데 여러 가지 유해 위해 정보는 잘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원료에서 발한 어떤 유해성으로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 화학물질관리법을 준수하지 않은 부분은 있겠지만, 과연 이 부분을 시스템적으로 화학물질과 관련된 유해성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의무 위반으로 어떤 그런 시스템적 의무 위반과 중대재해 발생의 인과관계로 삼을 수 있을 것인가? 요컨대 화학물질관리법의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이것들을 준수하기 위한 여러 가지 관리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조치를 다 했는데도 법을 위반하면 그것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이 될 텐데, 과연 그것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볼 것인가 하는 이런 그 문제 제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다음으로 화학물질 평가등록법은 이제 유럽에서부터 시작한 노 데이터, 노 마켓. 그래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 위해성 정보를 그 물질을 제조하고 수입하는 사람들이 함께 생산하고 제조 유통 과정에서 정보 전달을 하게 한 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 6번에 있는 화학물질 양도 양수 과정에서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정보, 즉 화학물질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돼 있고, 이 경우에 영업비밀의 경우에는 정보보호를 요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에서 리치라고 하는 화학물질 등록평가법이 시행되고 우리나라에서 화학물질 평가등록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는 이제 내가 수입하거나 내가 제조해서 양도 양수하는 화학물질의 안전정보를 서로 계약서상에 반영하고 그 부분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한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에 오래 노출되는 종사자가 사고를 입으면 그것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겠지만, 거기서 제외되는 중대시민재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화학물질 유해성, 위험성 정보를 충실히 갖추고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네, 화학제품안전법은 원래 방금 살펴본 화학물질 등록평가법에서 규율하던 위해우려 제품 규제를 별도의 법으로 뺀 부분인데요. 우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법 많이 아시겠지만 그와 유사하게 여러 가지 안전확인, 이런 인증제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함유 금지 물질이랄지 함량이 제한된 물질 등의 여러 가지 규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안전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조치가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상 필요한 것이고, 화학제품 안전법 측면에서는 별도의 정한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산업안전보건법은 이 표에 있는 내용인데 상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사안의 해결 분야로 좀 전에 좀 살펴봤던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산화나트륨이라는 원료를 사업장 보관하면서 최종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데 결국 중대시민재해의 원인이 됐다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중대시민재해의 그 제품발이 아니라 중대시민재해의 원료를 보관하다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화학사고를 제가 상정해 본 것인데요. 이 수산화나트륨은 그 자체, 그리고 5%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유독물질로 지정되었고 사업장에서는 유독물인 상태로 보관했던 것으로 제가 전제했습니다. 네, 지금 화학물질관리법에 화학사고를 이미 이렇게 정해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처벌 규정도 있고요. 그래서 작업자 과실, 설비 결함, 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운반, 화학물질이 유출되는 모든 상황의 경우에 형사처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생각해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예정한 원료, 제조물 관련 중대시민재해가 과연 사업장에서 보관하고 있다든지 사용하는 원료의 누출로 인한 화학사고를 배제할 것인가, 단순히 원료가 최종 일방향 흐름으로써 제조물에 함유돼 가지고 소비자에 대한 노출이 있는 경우만을 전제할 것인가, 이 부분은 시행령 부분을 봐야 될 텐데,
입법 취지로만 보면 단순히 제품의 혼합, 함유된 결과만을 전제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는 것인데 내용은 향후 시행령 내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장에서 화학사고로 종사자가 피해를 입으면 그것은 중대산업재해가 됩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 위치한 사업장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화학사고는 그 환경이나 사람, 지역사회에 유출된 경우에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원료의 그 유통 중이었던 원료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한 피해로 포함될 것인가, 이 부분이 논의돼야 합니다. 설생물 물질 A-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래 계약상으로는 함량 기준을 정하면 사용할 수 있었던 물질을 결국 그 계약 과정에서 실제 공급된 물질은 금지 물질이었던 부분이어서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넘어가시면 원료 공급업체의 경영 책임자는 그 법인이 생산 제조했던 원료의 설계 제조 판매,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 중에서 설계 제조보다는 관리상의 결함 부분으로 인해서 중대 시민재해를 야기한 걸로 볼 수 있고, 탈취제 제품 자체를 제조한 제조회사의 경영 책임자는 그 제조물의 어떤 설계보다는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제품에 함유되어서는 안 되는 물질을 혼입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은 법률적인 이야기가 되는데 원료 공급업체 그리고 탈취제 제품 제조업체 두 회사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라는 형사범죄를 전제로 해보면 공동의 공범으로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건가를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PSMS라고 해서 제품 안전 경영 시스템을 여러 산업 그리고 기업별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9년에 제조물 책임법이 국내에 도입되고 2002년부터 시행되는 와중에 한국 PL센터 등 여러 그 산업계의 노력으로 제조물 책임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본적 생각이 이 내용들을 받아들여서 발전시키면 그것이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부과하고 있는 안전보건 확보 조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에서 왼쪽을 보면 제품 안전 경영 시스템의 여러 가지 형식적인 외양의 부분을 표현하고 있고, 오른쪽은 그러한 시스템 속에서 전체적으로 법을 이해하고 제조물 책임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조치, 그리고 제품 안전 자체에서는 설계, 제조, 경고 대책, 그리고 실제 기술, 인증 측면의 모든 분야를 커버한다면 이것이 바로 중대시민재해의 원료 또는 제조물로 인한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의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형식과 실질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중대시민재해가 일어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모르는 것이고, 이 설계, 제조, 또 그 경고 모든 과정에서 어떤 결함으로 인해서 중대시민재해는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부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정비하고 실제로 어떻게 모니터링 하는지에 대한 형식과 실질 모든 측면에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이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법원에 가서 여러 가지 잘못이 있었는지, 과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인과관계를 따질 때에는 문서화돼서 공식화된 절차로 남아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결국 형식과 실질을 챙기되 해당 내용들이 모두 문서화돼서 입증 가능한 형태로 제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표는 제가 다른 그 제조물 책임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산업표준에서 늘 이야기하는 플랜 두 체크 액트, 계획하고 실행하고 점검하고 다시 그 계획에 반영하는 순환 구조에서의 내용을 별도 그림으로 표현해 본 것이니까 참고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 회사에서의 경영자와 각 실무 책임자들이 해야 될 업무는 대부분 산업표준 등에서 이미 많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시행령 조항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들을 반영해서 실제로 PDCA 체계에 맞게 제품 안전 그리고 원료 관리 부분의 유해성과 위해성 관리 조치가 요구될 것 같습니다. 경영자의 의무와 책임 중에서 앞부분에 여러 가지 그 큰 원칙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내부에 교육하고 훈련하고, 우리가 오디시라고도 하고 모니터링이라고도 하는 주기적 감사 심사,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재정적, 예산적, 그리고 인력적 지원, 이 부분 체계가 필요한데, 결국 앞에서 제가 한 8가지 정도의
그 제품 또는 원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재해의 경로를 말씀드렸는데, 사업장 특성 그리고 산업별 특성에 맞게 그 부분에 구멍이 생기지 않고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들을 하나하나 챙겨가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몇 장은 이제 부서별로 회사의 경영 책임자 밑에 여러 가지 기획 분야, 연구개발 분야에 해야 될 업무들인데, 이 부분들은 하나하나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 단계에서 어떤 부분들을 검토해야 될지, R&D, 연구개발 과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특히 예견 가능한 오사용 부분의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 부분도 좀 주목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고 나서 어떤 손해배상 소송이랄지 개별적 분쟁 해결이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은 시스템적 의무와 그 의무 위반과 손해와의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따지니까 이 예견 가능한 오사용 부분도 점검을 해야 된다. 또 설계 분야에서는 어떻게 안전을 보강할 건지, 또 원재료 조달하는 분야에서는 어떤 사양에 맞는 어떤 유해 위해성이 있는 원료 물질을 배제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챙겨야 되고요. 실제 제조 공정 그리고 품질 보증 관계에서도 해야 될 조치들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부적으로 규정화되고, 또 규정대로 실제로 움직이도록 해야 하고, 실제로 규정대로 움직이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내부의 서류 작업, 그리고 그 입증 가능한 서류로서의 보여줄 수 있는 자료의 생산이 지금 필요한 상황 같습니다. 네. 포장 물류 이 부분은 많이들 제품과 상관없겠다 하겠지만, 결국은 제품의 기능과 특성, 오염 변질, 식품, 화장품 등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포장 물류 부분도 필요하고, 또 영업, 마케팅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광고, 표시 규제 부분들이 아까 살펴봤던 여러 가지 제품별로 다양한 규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준수해야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준수하는 것은 각 개별법의 영역이지만 각 개별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준수사항들을 지킬 수 있도록 내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감독할 것인가, 이 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입니다. 네, 설치 분야는 이제 제품의 설치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보시면 되고, 또 여러 가지 AS 과정에서의 필요 부분까지 이 부분은 제조물 책임법의 그 시행 이후로 각 분야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자료들이라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본 것입니다. 네, 고객 만족 분야에서도 이 부분은 앞서 살펴본 그 제품안전기본법 그리고 각 법에서의 리콜 수거 조치 의무와 관련해서 정확한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오사용이 안 되도록 하면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또는 여러 가지 인과관계란 건 복잡해서 복합적 중충적 원인으로 어떤 피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사업장 내부에서 제품의 기획부터 제조 공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방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시스템이 단순히 제품안전기본법과 개별법의 리콜 대응의 문제가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의 차원에서 이제 공식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으로 넘어와서 이 법률의 내용, 즉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이 4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시민재해의 정의를 둔 다음 중대시민재해 관련 시행령에는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그리고 재발 방지, 그리고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그리고 4번째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까지 하면 개별법의 영역인데, 그 의무가 준수되도록 할 수 있는 관리상의 조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살펴본 원료로부터 제조 과정, 보관 과정을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공급망 중심으로 살펴보면 어떻게 유해성과 위해성이 관리돼야 할지, 어떻게 제품이 판매된 후에도 관리해야 될지에 대강의 내부적인 인력 예산 조직의 측면과, 또 실제로 안전하게 제품을 만드는, 또 원료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조치들에 대한 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내가 사용하고 있는 온갖 모든 원료를 파악하고 그 원료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위해성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첫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산업표준 등에서 널리 활용하고 있는 플랜, 두, 체크, 액트, 이 4가지의 그 순환 구조에 따라서 조치들을 취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제가 준비한 부분에 원료와 제조물의 세계, 원료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제조물로 인한
중대 시민재해의 발생 경로 그리고 조치들에 대해서 준비한 부분들, 고민했던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본 것 같습니다. 발표 잘 들으셨는지 궁금하고요.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석익 변호사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그 발표 시작에 원료 제조물의 세계라고 그랬는데 원료 제조물 세계를 여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지도를 저희가 오늘 얻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례 문제도 잘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중대재해와 관련해서 중대 시민재해와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야 되는지, 그다음에 또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고 저희가 이제 Q&A를 하려고 하는데요. Q&A와 관련해서 그 사전에 미리 질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 질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올려놓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앞서 오늘 발표자 두 분을 제외하고 그 Q&A에 참석하신 다른 변호사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그 저희 IP그룹의 박교선 변호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송몽주 변호사님과 같이 그 제조물 책임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례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 중대 시민재해와 관련해서도 그 많은 연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정석 변호사님께서는 전직 검사 출신이시고 저희 형사그룹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 시민재해가 형사처벌 규정이 많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황석익 변호사님과 송몽주 변호사님은 각각 발표자로서 앞에 소개해드린 바와 같고요. 저희 헌현 변호사님은 건설분쟁그룹 소속으로 많은 건설회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산업안전이라든지 뭐 분쟁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건축법상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다루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전 질의 중에 건설회사와 관련된 그런 질의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답변해 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사전 질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로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고정이 되는데 어떤 것들이 이 제조물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 제조물에 관련해서 강의를 해주신 송몽주 변호사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조물이라는 개념 자체는 여러분들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이라고 정확히 이제 규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빠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천연물, 대표적으로 우리가 천연식품, 농산물, 수산물, 물고기 그 자체가 제조물은 아니겠죠. 근데 지포를 만들었을 때는 어떨까요? 가공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제조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취급하는 농산물, 수산물 정도를 빼고는 다양한 제품들이 대부분 가공된 동산으로 포섭되어서 제조물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할 때는 또 이것도 독립된 제조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표적인 게 부속품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전자기기나 이런 물품들은 제품들은 여러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부품들이 합쳐져서 이제 제조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제품이 핸드폰이라는 이런 제품 자체도 제조물이거니와 거기에 포함된 부속품도 독립된 제조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여러 가지 사례에서 문제가 되는데요. 이것이 문제되는 경우는 제조물 책임법에서는 제조물 자체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또 그것에 대해서는 그 제조물에 대한 하자의 문제에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물 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타이어의 문제로 자동차가 사고가 나서 자동차가 전파가 됐다. 이럴 경우에는 타이어 제작사가 과연 제조물 책임을 질 거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했던 사례 중에서는 가스터빈이 폭발을 했는데 폭발 원인 자체가 나중 조사해 보니까 압축기 블레이드가 파단이 됐던 겁니다. 그게 떨어져 나가면서 그 가스터빈 전체를 손상시키다 보니까 뭐 수백억의 손해가 발생해 버린 겁니다. 블레이드 자체도 물론 비쌉니다만 그거는 몇십억짜리에 불과한데 사실 압축 전체가 폭발하다 보니까 학대 손해가 발생한 거죠. 과연 이것이 제조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인 거냐, 아니면은 이거는 별도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거기 때문에 제조물 책임이 적용되는 사례로 봐야 되느냐, 이렇게 다툼이 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요것은 그 압축기만 분리해서 어떤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볼 때 전체 가스터빈의 하나에 포함된 요소로 봤기 때문에 제조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이기 때문에 제조물 책임을 지는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는 어떤 것이냐라는 점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법에서도 동산이나 부동산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입법 과정에서 부동산을 포함시킬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는 포함이 안 되는 걸로 되었었는데요. 그 배경에는 부동산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의 자가 있습니다. 건설, 시공을 하는 사람도 있고 감리를 하는 사람도 있겠죠. 나중에 부동산 붕괴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각자가 다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른 법령과 또는 계약관계로 그 문제되는 점은 이슈를 풀어나가도록 예정한 거기 때문에 결국 제조물 책임에서는 제외하기로 이렇게 한 거고요. 대신에 여러분들 부동산에 포함되어 있는 외벽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가 뭐 문제가 생겼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독립되어서 또한 독립된 동산이기도 하고요. 분리되어서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조물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시설 이런 것도 그것이 분리해서 어떤 기능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은 부동산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 포섭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송봉주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장 내에서 보관하여 사용 중인 원료의 그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누출 사고가 발생하여 중대 시민 재해가 발생을 하는 경우에요. 그 법문을 보면 관리상의 조치는 생산, 제조, 판매, 유통이라고 이렇게 예시가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 사업장 내에서 보관하고 사용 중인 원료에 대해서는 관리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사고가 발생하면 뭐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원료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황상익 변호사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질문 주신 취지는 이제 생산, 제조, 판매, 유통 개념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시다가 나온 중요한 질문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의 생산, 제조, 판매, 유통이 유사 대등한 개념으로 가운데점으로 묶여 있고 또 법문상 가운데점은 통상 또는으로 돼 있기 때문에 원료 또는 제조물, 그러니까 원료의 생산, 제조, 판매, 유통 또는 제조물의 생산, 제조, 판매, 유통, 이 과정에 있는 유해 위험성에 어떤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합이 원인이 되면 특정 사업장, 즉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장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인데, 여기서 생산, 제조, 판매, 유통이 충분히 끝까지 고민이 돼서 생산은 어디까지가 생산이다, 제조는 어디까지 제조다, 판매, 유통은 각각 어디까지다라고 개념 정의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원료 제조물의 전생애, 즉 라이프 사이클을 모두 규제하려는 의도로 엿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개별법들을 보면 지금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에서는 생산을 오히려 제조와 포장을 포괄해서 정의하고 있고, 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관리법에는 제조를 생산, 조립, 가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제조, 판매, 유통은 약간 일반 언어로서 각 개별법 맥락과 결합해서 좀 포괄적으로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걸로 생각이 돼 보이고요. 다만 이제 질문 주신 취지의 핵심은 원료를 조달해서 사업장에 보관하고 이제 이게 제조물에 함유되거나 할 텐데, 이 원료는 이미 유통이 끝난 상태 아닌가, 나는 이제 구매 완료해서 이제 내가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문헌에 기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조물 책임법의 취지나 제조물의 정의를 보면 특정 원료 공급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생산, 제조해서 세상에 놓은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이나 사용자들이 그 원료가 갖고 있는 유해 위험성에 노출되게 놓은 상태라고 보면 결국 여기서 중이라는 단어는 어떤 생산 중인, 제조 중인, 판매 중, 유통 중의 의미라기보다는 생산, 제조, 판매, 유통되는 과정에 놓인 그런 상태의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강의 중에 계속 말씀드렸던 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어떤 보관, 화학사고 관련 부분을 향후 시행령에서 어떻게 규율할지는 기다려봐야 하는 것이지만, 입법의 문헌만으로 보면 이 유통 중에 있는 상태, 결국 원료 공급자가 생산 제조해서 판매돼 가지고 유통 중인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의무는 대상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성익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그 원래 예정된 강의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한 10분 정도만 Q&A를 더 연장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시간 질문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실시간 질문에 대해서 전체 다 답변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Q&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많은데요. 예. 뭐 내용은 뭐 시설물 시공 단계, 준공 후 운영 단계에 관련해서 뭐 시공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시간을 고려하셔서 좀 우리 그 허연 변호사님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보고 이제 주로는 다 산업재해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가질 때, 이 건설 현장에서 신임인재가 발생하면 어떤 게 생길까라 고민해봤었는데, 딱 지금 질문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처음부터 고민했던 내용이었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논의를 했었는데요. 먼저 이제 공사 현장에서 지금 질문 주신 건 가시설이 붕괴됐다. 가시설이 붕괴됐으면 그걸로 인해서 시민이 이제 그 상해나 사망을 이뤘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시민재로 처벌될 거냐. 먼저 그 가시설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 공사 현장에 보면 비계나 동발이, 뭐 가설 울타리 같은 게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은 뭐 건축물에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긴 하거나 땅에 이제 지지되어 있지만 동산으로 취급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공사 현장에 현장 사무실 같은 건축물하고 유사한 그런 건물들이 있어요. 그것도 뭐 약간의 그 논란이 있겠지만, 그게 토지에 어떻게 건축했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 토지에 정착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동산으로 볼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가시설이 이제 동산이라는 전제 속에서 놓고 보면 법 구조 1항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텐데요. 가장 핵심적인 게 생산, 제조, 판매, 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이냐. 관리상의 결함은 뭐 사건 사실관계 구성에 따라서 당연히 인정이 될 테니까 먼저 제조물이냐가 문제될 겁니다. 네, 1항에 대한 원료나 제조물일 테니까요. 제조물이란 그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 (가로 열고)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이걸 동산으로 본다고 하면 제조물에 해당한다는 것 자체에는 별로 이견이 없을 거고요. 문제는 생산, 제조, 판매, 유통 중인 제조물일 거냐, 문제인 것 같습니다. 비계 동발이는 현장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부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조의 개념에 이제 들어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가설 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제작됐다기보다는 바깥에서 제작된 거 만들어 온 것을 현장에서 설치한 건데, 이것도 어떻게 볼 거냐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아직 뭐 사법부의 유권적인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또 이 법의 입법 취지라든지 여러 상황을 놓고 볼 때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그 두 가지 큰 견해의 대립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가설 울타리도 제조된 동산이다, 제조된 제조물이다라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가설 건축물도 마찬가지겠죠. 가설 건축물은 현장에서 만드는 거니까 이거를 동산으로 보고 제조물로 본다고 한다면 이것도 이제 제조됐다고 볼 가능성은 배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앞에 강의에서도 나오고 앞선 답변에서 나왔지만
제조물의 정의에서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처음에 이 법이 아니라 그 제조물채법 논의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은 뭐 그 부동산 건물인 부동산에서 분리가 가능한 무슨 조명시설이나 전기시설이나 환기시설이나 이런 것들로 한정하자고 한 논의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문헌상 지금 법률에 들어온 문헌상 꼭 그런 것들로 제한돼야 된다고 하는 근거가 없어가지고 처벌하겠다라고 하면 사법기관에 그렇게 처벌하겠다고 하면 이게 그냥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측면 놓고 보면 이게 가시설뿐만이 아닌 거죠. 건물에 고층으로 올라가는데 외벽에서 타일이 방리가 됐다든지 창호가 떨어졌다든지 이렇게 원래는 부동산인 건물에 부착되어 있다가 이게 방리되거나 분리돼서 그게 낙하했을 때 그럼 이거는 동산이냐 부동산이냐 또 거기는 제조물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테고 일단은 법률 문헌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해당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 저희가 주의를 해야 되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에 준공 후 운영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준공 이후라고 한다면 그 법 구조에서 정한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요건에서 시공사는 빠질 겁니다. 네, 준공을 했으면 준공이라고 하는 게 그 건물의 모든 위험을 건물주나 그 건물주 위탁한 사람에게 넘겼다는 의미가 될 테니까요. 그런 개념은 무전 준공 자체가 중요한 개념은 아닐 테고 준공을 해서 그 건물의 관리권을 누구한테 넘겼느냐 건축주한테 넘겼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을 놓고 본다면 준공인에서 문제되는 경우는 시공사가 책임지지 않을 가능성은 높다고는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좀 있고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건물이 어느 정도 큰 건물이면 되게 다 구조 2항에 정하는 공중이용시설이 해당할 거거든요. 그럼 이 공중이용시설의 건물 소유자는 이 법에서 배제될 것이냐 배제된다고 볼 만한 확실한 근거는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있고 그것도 좀 중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물 소유주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이걸 부동산 펀드로 그 건물을 지었고 부동산 펀드가 실제 소유자고 신탁업자한테 등기를 통해서 신탁업자 명의상 맡겠다고 했을 때 신탁업자야 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책임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동산 펀드를 책임지고 있는 PM사가 그러면 책임이 없을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 2-2항과 관련해서 하자보수공사와 관련해서 보면 하자보수공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하자보수공사를 하는 시공사가 그 하자보수공사의 공사 현장의 범위 내에서는 자기의 사업장이니까 책임을 져야 될 거고요. 다만 이제 그 건물 자체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는 건물 소유주나 또는 관리 FM 업체 같은 데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정 구역에서만 하자보수 공사를 하다가 그 하자보수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시민한테 피해를 입혔다라고 했을 때 인과관계 측면이나 여러 가지 과실의 주의무의 측면에서 그 시공사가 하는 공사와 관련해서만 문제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 공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건물 전체적인 그 기능을 관리한 FM사가 또는 그 건축주가 어떤 영역을 관리를 했다, 위험을 전체적으로 좀 통제를 했다라고 했을 때 공범으로서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이 너무 지금 광범위하게 문헌만 써 있어가지고 법 문헌만 놓고 봤을 때는 이런 책임들을 회피하기는 이게 회피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허윤 변호사님 그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3번밖에 안 남아서 제가 좀 촉박한데 그 뒤 질문을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약간 좀 겹치는 질문 같은데요. 공장 내에서 사용하는 각종 설비나 자재 등의 관리 소홀로 중대 산업재해가 아니라 중대 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인지 어찌 보면 당연한 질문 같기도 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올라온 질의 중에 하나가 제조물을 일반 시민이 아닌 기업에 납품을 했을 때 그 제조물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사고가 있었을 시 중대 시민재해에 포함이 될까요?
뭐 중대시민재해에서 시민의 범위가 궁금하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요. 그거까지 포함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의 조항에 보면 중대산업재해하고 중대시민재해를 구분해 놓고 중대산업재해가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 이제 중대시민재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1호에 따른 산업재해라고 되어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가야 되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그 노무를 제공하는 계약관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산업안전재해법 2조 1항에 따라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관련돼서 뭐 건설물 설비 등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업무로 인한 사망, 부상, 사고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안전재해법은 그 산업에 있어서 일단 노무 제공이라는 그 계약관계든 뭐 고용관계든 뭐 여러 가지 그 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중대시민재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시민재해를 정의조항이 지금 앞에서 질의응답하면서도 저희가 설명드리는 것처럼 되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료 제조물 또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라고 되어 있고 그 피해자가 반드시 소비자일 것도 아니고 그 외의 사람이라고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공장 내 설비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아닌 방문자 또는 불법 침입자, 무단 침입자 누가 됐든 와서 이 어떤 사고를 당했는데 사고의 원인을 규명해 봤더니 설계, 제조, 설치상에 문제가 있었다.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이 있었다라고 밝혀지면 이 법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사실은 이 법이 실제로 적용이 될 때 어떤 결함이 발생했을 때 그 결함에 대한 설계, 제조, 설치사 관리상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 밝혀지면 그 사람이 무단 침입자든 또는 뭐 노물 제공한 자는 이제 중대산업재해 쪽으로 가겠지만 그 외에는 전부 중대시민재해로 처벌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아니한 법이기 때문에 상당히 넓게 해석이 될 여지가 있어서 앞으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여기서 발생할 것이라 생각하고요. 지금 Q&A에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과 같은 가상적인 부분에도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라고 지금 단계에서는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시간이 거의 다 소진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그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수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외하고 다른 형사법규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뭐 이런 질문이 되는데요. 두 번째 질문이 굉장히 포괄적인데 이에 관련해서 좀 그 실시간 질의응답에서도 지금 나온 얘기가 좀 있어서 추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관법 위반으로 인해서 이제 그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 두 가지를 같이 중복 처벌되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대시민재해가 외국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형사처벌 받느냐 뭐 이런 추가적인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다 답변을 해주시면 그 형사팀의 강정석 변호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그 질의까지 듣고 오늘 세미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정석 변호사입니다. 모두 중대 시민재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재해의 원인이 된 분야에 예를 들어 뭐 소방이나 전기, 화학 물질과 관계된 그런 법령과 관련해서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지정이 돼 있을 경우에는 해당 특사경이 함께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사 절차상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그 다음에 뭐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경우에는 우선 압수수색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대비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1인 사망 한두 명 정도의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압수수색 없이 뭐 해당 그 기업으로부터 관련 자료 이미 제출을 받아서
자료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압수나 이미 제출에 앞서서 그 업무상 필요한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진행하시는데 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사본을 해두시고 압수나 이미 제출 시에 그 사본을 제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보통 압수수색 영장에도 압수수색 그 주의사항이라고 제일 끝에 붙어 있는 그 내용을 확인해 보면 원칙적으로 그 사본을 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관에서는 또 수사관들은 가급적 원본을 뭐 가져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영장을 내용상 사본을 압수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 부분을 지적하셔서 사본을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압수수색 시에 수사기관은 가급적 이제 광범위한 자료를 압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변호인이나 그 사내 법무팀의 협조를 얻어서 그 시민재해와 관련된 자료만 선별되어서 압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뭐 압수수색할 대상 그 컴퓨터, 뭐 핸드폰 등 매체가 많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그 다음에 해당 매체에서 삭제 흔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원본 매체를 압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도 뭐 수사관들은 가급적이면 그 해당 자료를 선별하는 데 참여하지 않을 것을 뭐 참여해도 뭐 큰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관련 자료만 압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여하겠다라는 것에 이제 나중에 그 표시하라고 할 때 참여하겠다는 부분에 표시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혹시 뭐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해도 됩니다. 그런 경우에. 그래서 그 선별 절차에도 참여하겠다고 표시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망 원인에 대해서 그 재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검이 있을 수 있고, 또 사고의 원인과 경과를 규명하기 위한 그 국가수등 전문기관의 감정이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기초 자료가 확보되고 나서 그 자료를 토대로 사고의 경위, 그다음에 책임 유무에 관한 우선 참고인 조사, 그다음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 대한 입건, 대표이사 등 입건 등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보통 이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뭐 합의가 되더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한두 명 정도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신병 구속 영장 청구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사 절차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뭐 다른 기타 법령에 의해서도 개별 법령에서도 처벌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국에서 중대 시민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처벌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발생한 재해에서 외국인이 사망했는지 아니면 내국인이 사망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또 재해 발생 현장에 대한 안전 의무 이행 주체가 어떤 해당 그 주재국의 어떤 중거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인지에 따라서 조금 뭐 자세하게 검토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외국에서 그 발생한 재해의 안전조치 이행 의무자는 아마 해당 국가의 중거법에 따라서 설립된 어떤 법인일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고, 또 그 재해에 따라서 재해 사망자의 경우에도 아마 대부분 외국인일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안전관계 법령이 적용될 것이고 국내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그 질의가 있었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모두 다 답변해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 저희 법무법인 세종에서는 그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를 포함해서 각종 안전 관련 규제 및 법령에 대해서 폭넓게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오늘 그 약간 그 시간이 오버돼서 굉장히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아마 7월이나 8월쯤 그 제정돼서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제정이 되고 발표가 되면 그것에 따른 또 추가적인 업데이트를 위한 강의나 세미나를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